말 몇 마디로 아이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나요? 네, 바뀝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바뀝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이 아이를 멍청하고 소심한 겁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해를 100번 외치는 부모가 있고요. 한 번도 안 외치는데 아이가 좀 조용한 부모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이의 성격과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저는 사실 딱 두 가지 취미 활동을 권장해 드리는 편이에요. 주 2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 확실히 다르고요. 확실히 티가 나요. 첫 번째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플 때 만나는 남자 원민우입니다. 저는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재활 심리학과 교수이자 원민우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15년 넘게 아이들과 부모님을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책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에 이어서 하루의 말이 평생 아이를 바꾼다 두 번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쁘게 말하세요, 참으세요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만 명의 아이와 부모를 만나면서 확인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아이를 바꾸는 말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바로 아이 앞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마법의 문장들을 조금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적어도 오늘 밤 아이에게 하는 말 딱 한 가지는 달라질 거고요. 그 말들이 쌓여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말 몇 마디로 아이의 성격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바뀝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바뀝니다. 두 명의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가 우유를 엎지르게 되면은 왜 정말 이렇게 덤벙거리냐,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도 이것도 못 풀어? 너 이미 알고 있는데 너가 꼼꼼하게 안 읽어서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 엄마는 우유를 엎질렀을 때 우유가 쏟아졌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함께 한번 닦아볼까?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 이 두 아이들이 나중에 1년 뒤에 첫 번째 아이는 분명하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고요.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도전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뇌는요, 부모의 말을 정보로 듣지 않아요. 나에 대한 정의로 저장한다는 것이죠. 너는 왜 항상 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는 아이는 실제로 뇌가 나는 문제가 있는 아이다 라는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도전할 수 있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를 조금 살려주려고 우리 아들 천재다, 너는 머리가 좋아 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칭찬이 아이를 오히려 멍청하고 소심한 겁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지능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요, 다른 그룹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실제로 3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너는 똑똑해 라고 재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내 가치는 똑똑함에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지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덤벙거려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원래 덤벙거리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정지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낙인 효과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이 아이의 평생의 성격과 지능의 한계를 그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장 아이의 성격과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이 원칙 하나만 지키세요. 너는 이라는 시작하는 말을 버리는 거예요. 너는 왜 덤벙대니?가 아니라 우유가 쏟아졌네, 닦으면 돼 라고 상황만 말해주면 되겠고요. 너는 똑똑해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었구나 라고 노력만 말해주세요. 저는 사실 딱 두 가지 취미 활동을 권장해 드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요리입니다. 왜 좋냐면은 너무나 대화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이가 요리 만들면서 순서라든지 이 요리 먹었을 때 맛의 느낌이라든지 학습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과학적인 것들, 뭐 반죽이 부푼 이유는 뭘까? 수학도 되겠죠? 계량, 비율을 얼마나 줘야 될까? 같이 부모랑 협력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리고 창의력도 발달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는 것이죠. 계란이 왜 익을까? 야, 여기 설탕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너가 만들고 싶은 요리는 뭐야? 실제 제 책에도 이걸 사례를 넣었는데 주 2에 이렇게 요리를 했던 아이들은 확실하게 1년 뒤에 어휘력 자체가 30% 이상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드게임입니다. 사실 심리 치료 접근법에서 미술 심리, 놀이 심리, 푸드 아트 심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놀이 심리를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사실 놀이는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보드게임을 하게 되면요, 내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기는 상황도 올 것이고요, 지는 상황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가 권장하는 것은 5세는 할리갈리라든지 도블, 7세는 루미큐브, 블로커스, 그리고 10살 정도에는 이제 스플렌더라든지 티켓 투 라이드, 이런 거 많이 권장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내가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전략적인 사고 능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 조절, 내가 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이 보드게임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협상도 할 것이고요, 소통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엔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졌을 때 너 기분이 좀 어땠어? 감정을 키우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저는 강추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바로 만 0세부터 7세까지, 특히 3세에서 5세까지가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생애 초기 7년간 부모와 나눈 대화의 양과 질이 이후에 IQ, EQ, 학업 성취, 심지어 성행기의 연봉까지 예측을 합니다. 특히 만 0에서 7세는 아이 뇌가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요. 즉,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맞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말은 훈육이 아니라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이미 지금 7살이 넘었는데 늦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뇌의 신경 가소성은 평생 지속이 됩니다. 0에서 7세까지가 파급력이 가장 크지만은 사춘기의 아이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방문을 닫기도 열기도 합니다. 자, 7세 이상이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엄마가 실수했어.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말해볼게 라고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한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조용히 해를 100번 외치는 부모가 있고요, 한 번도 안 외치는데 아이가 조금 조용한 부모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이들의 어떤 타고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집에서부터 쌓아온 말 습관이에요. 최근에 카페 노키즈 논란 다 아시죠? 실제로 제가 카페에서 목격한 두 가족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가족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계속 야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했지 왜 자꾸 일어나? 그럼 아이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아 싫어,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는 또 너 아까 갔다 왔잖아 진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에요. 계속 시끄럽죠. 근데 두 번째, 조용한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미 엄마가 카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쉬는 곳이야, 우리도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카페에서 조금 조용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엄마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네, 엄마도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편안하네, 이거인 거죠. 자, 이 가족의 차이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족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갑자기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계속 하지마, 부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뇌는 이런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안 할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입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은 아이도 화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공적인 두 번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미리 설명이었습니다. 아이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설명이 들어갔다. 두 번째, 긍정 명령이었어요. 하지마, 조용히 말해, 이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한테 긍정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즉각 칭찬이었어요. 엄마가 시켰으니까 다행히 조용히 말해야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아이한테 찝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조용히 말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 갈 때예요. 집에 갈 때 아이한테 칭찬해 주는 거죠. 너 아까 카페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서 고마워. 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 너가 정말 배려심이 있구나 라고 말해줘야지 아이가 다음번에도 반복해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아이가 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집에서부터 연습시켜야 되겠죠. 매일 우리가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는 작은 목소리로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혹은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먹어볼까?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다르고요, 확실히 티가 나요. 자, 이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력이 빠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아이가 엄마 여기는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또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울고 떼쓰는 대신 저 친구가 새치기해서 속상해요 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자체가 된 친구들이 확실하게 밖에서도 행동보다는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친구 장난감을 뺏거나 식당에서 뛰어다닐 때 부모님들 제일 먼저 무슨 말 하세요? 너 착한 아이지, 양보해야지, 뛰지 마,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보통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 말 아이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아이는 착하다라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엄마가 화내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만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형식적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왜 미안한지,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예의의 핵심은 도덕적인 명령 따르기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에요. 몇 가지 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자, 이때 잘못된 말은 착한 아이는 빼앗으면 안 돼, 미안하다고 해.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말이거든요. 잠깐, 친구가 지금 어떤 표정이야? 친구 얼굴 한번 봐봐. 친구가 지금 슬퍼 보이네. 너가 만약 갖고 놀던 장난감을 누군가에 빼앗기면 어떤 기분 들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 때 잘못된 말은 조용해. 야, 다른 사람 다 너 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이 맛있는 밥 드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네. 우리가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어떻게 될까? 엄마도 조용한 곳에서 밥 먹을 때가 가장 편안하더라. 넌 좀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해야 될 행동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의 이름을 많이 붙여주세요.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부끄럽구나. 그러면은 아이가 나의 감정을 알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속상해서 이런 거구나, 답답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야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을 관찰을 유도해 주세요. 즉, TV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혹은 책 읽으면서 지금 토끼는 어떤 기분일까? 혹은 놀이터에서 친구가 지금 웃고 있네? 기분이 좋은가 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장난감 나눠줘야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이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 생각은 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돼야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부모님들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탑 5위가 있습니다. 5위는 빨리빨리. 아이한테 계속 조급함을 강요합니다. 빨리 먹어, 빨리 입어, 빨리 해. 이게 왜 안 좋냐? 빨리라는 말 때문에 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두 번째는 아이 자체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겠죠. 아이가 나중에 빨리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이가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내면 동기가 소실되겠고요. 그리고 완벽주의, 외부 압력에만 반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위는 부정명령을 반복하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이는 감정만 억압되는 거예요. 그만해 가면은, 그만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뇌 자체는 부정어 인식이 조금 약해요.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분홍 코끼리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인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이한테 천천히 내려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줘야 됩니다. 3위는 뭐뭐처럼 한번 해봐, 오빠처럼 해봐, 형아처럼 해봐, 친구처럼 해봐. 즉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는 말이에요. 야, 너 동생도 하잖아, 왜 너는 안 해? 야, 옆집 친구는 벌써 다 했대. 엄마는 어릴 때 안 그랬었는데 왜 너는? 이런 말이잖아요.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아이한테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압박 주는데, 이게 자체가 아이의 자존감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비교받았던 형제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많이 듣는 아이는 새로운 시도를 좀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림 검사하면 아이들한테 집, 나무, 사람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집과 나무는 잘 그려요. 사람 그려봐 하면 아이가 전 사람을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야, 다른 친구도 그러니까 너도 그려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집과 나무도 그렸으니까 사람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이거인 거죠. 한마디로 외적 비교가 아니라 내적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너보다 오늘도 발전이 되었네 라는 말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2위는 너 때문에 엄마가, 즉 아이한테 죄책감을 조장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가 늦었잖아. 야,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엄마가 아프지. 엄마 좀 속 좀 썩이지 마. 이 말이 왜 위험해요? 아이한테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과도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됐구나. 즉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자기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를 눈치 보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이 확실하게 우울증이 3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1위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안 하셔야 돼요. 너 원래 이런 아이잖아.
겁니다. 너 원래 착한 아이잖아. 너 원래 똑똑한 아이잖아. 너 원래 소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 입으로 아이를 한 틀에 가둬 버립니다. 그럼 아이가 이 틀에 벗어나는 행동은 내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하면은 내가 똑똑하지 않은 상황은 내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번엔 열심히 노력을 했네.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하겠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한테 소심한 것을 소심하다 말하지 않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엄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거나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이지 않나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저의 정답은 질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워킹맘이지만은 저녁 30분 아이랑 정말 집중대하는 엄마와 전업주부이지만은 TV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전자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들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는 통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좀 욱해가지고 너 왜 밥을 흘리고 먹니? 라고 소리치면은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면 좋습니다. 아빠는 너가 좀 깨끗하게 먹으면 더 멋질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통역해주는 거죠. 즉, 부모의 말이 일관되게 사랑으로 번역이 될 때 아이는 비로소 안심하고 자라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 공부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 말 안 써본 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아이 머릿속에는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게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바쁘고 지친 하루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효과가 있을 때도 은근히 많아요.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3년 뒤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엄마, 설거지하면 뭐 해줄 건데? 청소하면 얼마 줄 거예요? 공부하면 뭐 사줄 거예요? 조건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해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보상은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나눠져 있어요. 외적 보상은 뭐 하면 게임 시켜줄게, 돈 줄게, 이게 외적 보상이에요. 내적 보상은 뿌듯함, 해냈다는 성취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한테 약속하세요. 야, 이거 하면은 뭐 이거 줄게 하셔도 됩니다. 주실 때 외적 보상은 그냥 주시면서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너 그래도 이거 다 끝낸 거 보니까 정말 대견스럽겠다. 야, 정말 너 뿌듯했겠다. 즉, 외적 보상은 그냥 툭하고 주시되 내적 보상을 엄청 세게 전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숙제 시킬 때 숙제 다 하면 게임 해줄게, 이것보다는 오늘 숙제 어떤 거야? 하는 것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 호기심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너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성취감을 예측해 주는 거죠.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정말 해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런 대화를 하시라는 것이죠. 아이한테 방 정리를 시킬 때도 너 방 정리 다 하면 용돈 줄게, 이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깨끗한 방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너가 쓰기 편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지금 정리한 방 보니까 깔끔하다, 너 스스로 좀 뿌듯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고 싶을 때 너가 책 한 권 읽으면은 게임 30분 하게 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우와, 이거 재밌어 보인다,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호기심을 키우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엄마도 궁금해. 공유의 즐거움을 알려주겠고요. 너가 주인공이라면은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고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심어주는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요청인데 이 첫 마디만 바꾸면은 아이가 즉시 움직여요. 자, 이 마법의 첫 마디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숙제 안 할 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숙제해라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조금 바꿔볼게요. 민우야, 엄마 좀 봐봐.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럼 이때 오늘 숙제가 뭐야? 관심 가져주고, 그럼 아이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이구나, 언제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가 30분 후에요. 그럼 아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알겠어, 30분 뒤에 하는 거야, 엄마가 믿어줄게,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실제 커뮤니케이션의 첫 3초가 나머지 30분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한테 바로 너 빨리 숙제해, 이게 아니라 민우야, 엄마 좀 봐볼까? 처음에 이름 부르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랑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 효과가 아이의 뇌 자체가 엄마가 나한테 집중을 하네, 내가 듣는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협력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데 라는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는? 이렇게 말한 것보다 궁금한데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한테 신문하는 느낌이에요. 궁금한데 하면은 왠지 관심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아이가 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엄마가 봤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잔소리합니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빨리 치워, 하는 것보다 엄마가 봤는데 방이 조금 어질러져 있더라, 너 생각은 좀 어때? 하는 것이죠. 이거 효과는 판단이 없는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아이한테 스스로 인식을 하게 만들겠고요. 너 생각은 어때? 해서 주도권을 아이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혹시 두드럽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빨리 씻어 하는 것보다 혹시 지금 씻을래? 아니면 10분 뒤에 씻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명령을 선택으로 바꾸고 그럼 아이가 저항이 떨어져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요즘에 부모님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해요. 게임만 해요. 유튜브만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 뭐겠어요? 그만해. 1시간만 해라. 빼앗아버린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더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걸 정말 한 번에 해결하는 4단계 대화법이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게임만 하냐? 너 정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야, 요즘 정말 게임 재밌었나 봐. 나 엄마가 봤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더라.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이해하네라는 것과 아이가 방어가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이나 했어?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생각하게 만드세요. 너 생각에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 게임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 상쾌해? 아니면 피곤해? 혹은 게임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 즉 이것을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 대답을 듣잖아요. 세 번째,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도 아이가 주도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앞으로 1시간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에 적당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그럼 아이가 2시간이요. 그래 그러면은 2시간. 언제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아이가 숙제 끝나고요. 좋아.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숙제 끝나고 2시간만 해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해보고 나서 너가 어떤 기분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구체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결과 점검입니다. 점검할 때도 엄마 아빠가 평가를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평가하게 해줘야 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가 너가 저번 주에 정한 규칙 어땠어? 그럼 아이가 이제 괜찮았어요 할 수 있겠죠. 지키기 어려웠던 날도 있었어? 네, 목요일이에요. 그랬구나.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대로 갈래? 아니면 좀 더 바꿔볼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아이가 스스로 조정할 것이고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내 조절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부모의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모가 계속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하지 말라는 거 안 통합니다. 우리 가족도 나부터 내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아빠는 오늘 집에서 너희랑 많이 놀고 싶어서 딱 30분만 핸드폰 볼 거야 하고 약속 지키고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일단은 화를 내면 안 돼요라는 말 틀렸습니다. 부모도 인간인데요.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화를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아침 7시 30분입니다. 빨리 준비해 10번째 말했어요. 근데 아이는 느그적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늦었고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짜증이 이제 엄청 올라가겠죠. 이때 화 안 나는 부모님들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화내지 마세요는 비현실적이겠고요. 참으세요라는 것은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I 메시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습니다. U 메시지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 왜 정리 안 해?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U 메시지예요. I 메시지는 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3단계가 있어요.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고, 아이한테 해야 될 행동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정리하라고 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엄마 조금 서운하다. 엄마 조금 화가 난다. 엄마 좀 짜증이 나. 엄마가 큰 거 치워줄 테니까 작은 거 한번 치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화 내셔도 돼요. 내시는 방법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화를 내시고, 아이가 결국은 엄마가 화를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어떤 것 때문에 엄마의 감정이 이렇겠다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거에만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혼낼 때만 아이메시지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아이 칭찬할 때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 봤어. 정말 대견스러웠어. 너 오늘 동생 때 양보 잘하더라. 엄마 너무 기특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듣지 않게 배웠지? 이거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가 듣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가방 챙겨라. 이 말 안 하면 아이가 지각하니까요. 부모님은 속이 터져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아이는 세워라, 내워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겁니다.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안하고 급해서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가 빨리 씻어. 그러면 아이가 이거 조금만 더요. 엄마가 또 이제 기다립니다. 10분 뒤에 지금 안 씻으면 게임 뺏을 거야. 그럼 아이가 알았어요. 왜 자꾸 그래요? 이제 엄마가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몇 번이나 말했어. 야, 똑같은 소리를 100번씩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뇌 과학 연구를 봐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반복된 명령은 아이의 뇌를 무시 모드로 전환을 시켜요. 실제 대학 연구를 봐봤더니 동일한 명령을 5회 이상 반복하면 아이의 수능도는 오히려 50% 감소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공부하라니까 빨리 하네. 너 정말? 자, 그럼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되냐? 또 시작이네. 무시. 즉 아이의 뇌는 공부해, 빨리 씻어 이런 말을 그냥 배경소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활할 때 에어컨 소리 신경 안 쓰잖아요. 한마디로 아이가 이걸 반응을 불필요하구나라고 학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해, 미루지 말고 해라는 말은 아이에게 통제받는 느낌을 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어합니다. 부모가 강하게 통제할수록 아이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끔찍한 의무라고 인식을 해서 오히려 내적 동기가 사라집니다. 결국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미려야만 가는 수레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거예요. 숙제해? 아니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게 뭐야? 빨리 씻어! 보다는 지금 씻을래? 아니면 10분 뒤에 씻을래?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요. 아이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고 느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씻는 거예요. 결국은 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한테 듣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3가지 포인트예요. 선택, 질문, 공감입니다. 오늘 게임 보니까 재밌었구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관심입니다. 아이가 배틀그라운드요. 그럼 엄마가 그렇구나. 근데 오늘 숙제는 어떤 거였어? 현실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수학이요. 그러면 엄마가 그럼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숙제할래? 아니면은 숙제 먼저 하고 게임할래? 너가 한번 선택해봐. 선택권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할게요. 엄마는 알았어. 그럼 한 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도 안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분 끝나기 전에 내가 미리 가가지고 한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분 남았어. 미리 내가 신호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명령 대신 선택을, 잔소리 대신 질문을, 판단 대신 공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우리 아이는 달라집니다.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비교하는 말입니다. 야, 동생은 먼저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2번째,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걸 너 아직도 안 했어? 3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냥 투덜대지 말고 그냥 해. 이 말투의 공통점은 아이한테 너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비교하는 말 대신 개인 성장에 초점해주세요. 어제 너보다 오늘 더 나아졌네. 이 부분은 너가 정말 잘하는 거구나. 발전을 했어. 이렇게 말해주겠고요. 질책하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이한테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행동만 말해줘야 됩니다. 너 정말 게으르다. 아이 정체성 공격이죠.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왜 맨날 말 안 들어? 이거 아이의 정체성 공격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엄마 말이 잘 안 들렸나 봐.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줄게.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동과 분리해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것까지 물어? 남자잖아. 바꿔줘야죠. 많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호해줄게. 또 혹은 야,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유난스러워 하는 것보다 지금 속상하지? 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바꾸는 말투, 뇌를 깨우는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나 아이 망치고 있었네 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신 부모님 계실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육아라는 것은 완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2아이 아빠지만 매일 실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 하루의 말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를 쓰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소리 질렀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아까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사실은 너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딱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사과의 언어가 아이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아이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플 때 곁에 있는 남자 원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